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기 전에 두 가지 정도 공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주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제가 하루 전에 14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포스팅 하나를 남겼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제가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키워드 하나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 4-5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부탁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꼭 매수하고 싶은 4종목을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아마존, 두 번째가 엔비디아, 세 번째 구글, 네 번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투표 한 중반까지는 엔비디아가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한 36%, 37% 정도까지 득표율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구글이 치고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투표가 지금 37%를 얻고 있는 구글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마지막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글이 힘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선정 종목은요, 두 종목을 한꺼번에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말 제가 미주온 다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수하는 종목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두 종목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미주온의 구독자 수가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이 33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미주온 다행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다는 영광이 생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주온 구독자 분의 수가 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미주온 채널에 합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미주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있는 저의 파트너 어스 얼라이언스의 김선우 대표님 그리고 그 이하 모든 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웅달 책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2개 이상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추려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타 채널에 출연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잔뜩 하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웅달 책방에 제가 출연한 영상을 꼭 한번 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6월 22일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먼저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픈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화요일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이제 마감을 하려면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까지 아직 15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한 S&P 500은 2.7%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2.36%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 2.84%나 주가가 상승 중이고요. 러셀 2000도 2% 넘게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개인 종목의 성적표도 괜찮겠죠. 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보시면요. 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1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누홀딩즈가 11.8%, 테슬라도 굉장히 좋죠. 10.8%, 업스타트 10.29%, 니오도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블록스 9.64%, 퍼시픽 바이오가 8.6%, 루시드가 8.6%, 리오토가 8.1%, 그 밖에도요. 뭐 로크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베어,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은 6%, 7%씩 상승하고 있고요. 5% 이상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5분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이 수익률은요, 나중에 조금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봐야 할 텐데요. 자, 어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죠. 11.5%, 지금 10.6으로 잠깐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10% 넘는 주가의 흐름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엔비디아가 5% 가까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애플이 3.38, 아마존도 2.6%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6%,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은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분위기가 다 좋은데 지금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두 종목만 마이너스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4%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이제 베어 시장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반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는데, 이 베어마켓 랠리에 의해서 지나치게 유혹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 이러한 식의 기사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어떠한 그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한다.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냐면 이번 미국 증시가 과연 바닥에 가까이 왔는지, 언제쯤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트래티가스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 베론이라는 전문가에 의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아직 멀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바닥은 멀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베론이라는 전문가는요, 헤드다.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가스라는 그 주식 투자 기관에서 헤드를 맡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테크니컬, 즉 이제 주가 차트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크로입니다. 따라서 매크로 상황 그리고 주가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치마크 인덱스 S&P 500을 얘기하는 거죠. S&P 500이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면 벤치마크 인덱스의 타겟 주가를 원래는 4,000 그 달러를 보고 있었는데 4,000에서 3,350으로 S&P 500의 그 지수를 조금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의 지수가요, 3,775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3,775에서 더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50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유혹을 느끼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랠리가 조금만 나타나도 이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아, 드디어 반등하나? 이렇게 좀 흥분하기 쉬운데 이렇게 유혹되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어마켓 도중에 나타나는 이런 랠리 현상은요, 보통 2달 정도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달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지금 현재에서 15에서 20% 올라가면 4,000에서 4,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6월 8일 날 우리가 찍었던 주가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주가가 반등하면서 4,000, 4,100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미끄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지스턴스가 있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서 막고 있는 저항선이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지금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냐면 3,950에서 4,100 사이에 굉장히 견고한 저항선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항선이 강력하게 구축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경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조정장이 이 저항선을 뚫고 실제 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실제로 뭐 예전에 그 상승 추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베어마켓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크로의 상황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크로, 즉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 3,950에서 4,100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하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와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이 오버솔드 바운드,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잠시 반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이저 캐피출레이션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오미지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단어죠. 캐피출레이션이라는 것은 항복, 완전히 이제 굴복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을 캐피출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캐피출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따라서 바닥을 찍었는지 아니면 잠시 너무나 많이 빠졌던 주가가 잠시 회복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역시 매크로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가의 하락 추세는요, 굉장히 오덜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패닉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볼륨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팽창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닉셀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던져야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패닉셀 하면서 볼륨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풋 콜 레이시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풋 옵션 그리고 콜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주식의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거고, 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풋이 더 많으면 풀 콜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아직까지도 풀 콜 레이시오가 1.0 아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콜 옵션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봐서도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는 못했다는 것이 지금 선명해진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미싱된 것이 많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기사를 함께 살펴봤는데 한 가지 이제 볼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볼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QQQ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테크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주식 나스닥의 그 종목 탑 100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ETF인 QQQ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가 차트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 차트에서 어드밴스를 누르시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주가 차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뭐 캔들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칼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캔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3개월로 바꿔볼까요? 자, 3개월로 바꾸고 1개월로 바꿔도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요, 볼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거래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자, 어느 정도가 이제 보여야 이게 주식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것은 사실이다 라면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APL 찍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자, 주가 차트 어드밴스로 가서요, 다시 캔들로 바꾸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5일 차트고요. 원먼스, 한 달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조금 늘어났는데, 아까 QQQ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 기사에 따르면 좀 주식의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야 그게 이제 패닉셀이고 캐피출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두 번째 기사 역시도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읽어봤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까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 이름은 댄 나일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전문가, 미존의 오미주 방송에 굉장히 여러 번 출연하셨던 분이죠. 직접 한번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지
헤지 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즈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 자, 주식 시장이 저 많이 지금 루즈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이 보이려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코퍼레이션즈,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들이 앞으로 제출을 할 것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 결과를 발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약한 포캐스트, 우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의 실적 보고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거고 더욱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3분기, 4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좀 낮게 설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이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펀더멘탈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나일즈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Q2의 어닝, 2분기의 어닝이 굉장히 역대 최악일 것이다. Absolutely horrib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결과가 나올 거고 특별히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특히 원자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타격에 좀 받지 않을 그런 기업이 적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비용이 증가하면서 어닝, 즉 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파운더, 창립자고 그리고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사토리 펀드라는 주식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그 예시가 있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오미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타겟이라는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역대 세계 최대의 그 두 개의 기업에서 어닝 결과가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영진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겟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경영진을 갖추고 있는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그 어닝 결과 전망치를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PE 멀티플이 나옵니다. PE 레이시오로가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PE 레이시오는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PE 레이시오가 줄어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는 미국 증시가 최고점에서 한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30% 그리고 나아가서 50%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리세션의 중간에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나일즈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미국 증시는요. 지금 현재보다도 한 10%에서 많이 빠지면 30%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페드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계속해서 올렸다. 지금 3쿼터지니까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75%를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센트럴 뱅크가 이렇게 0.75% 정도 금리를 상승시킨 것은 199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센트럴 뱅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빠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페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페드랑 싸우면 안 된다. 역시 페드에서 어떠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가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페드는 예전의 페드가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드이기 때문에 이 페드에 저항하면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댄 나일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Only bright area.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만한 주식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은요. Chinese Tech Company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주식들이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 기업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최근 들어서 베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를 상징하는 거고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 크랙다운, 즉 좀 어떻게 보면 제약을 다 해제해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멀티플로 봐서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부양되는 모습을 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중국 쪽의 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미국 증시에서요,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6월 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10% 정도 감원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이런 그 분위기가 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여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분명하게 밝혀줬거든요. 여기서 10% 감원한다는 것은 샐러리를 받는 그런 정규직 직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다. 테슬라가요, 줄일 것이다. 샐러리를 받는 그 일꾼을 10% 정도 감축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샐러리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사무직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10% 정도 감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한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레이오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아울리 인플로이는 늘려나갈 것이다. 아울리 인플로이는 뭐냐면 시간당 돈을 받는,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이라든지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잠깐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샐러리를 받고 있는 정규직은 좀 쳐내고요. 한 10% 정도 감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의 수는 오히려 올리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로 해석이 되냐면 조금 더 좀 싼 인력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회사의 요건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람을 어느 정도 정리하냐면 3.5% 테슬라의 전체 인력에서 3.5% 정도가 이번에 해고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 넘버를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2명의 그 테슬라 인플로이 전 직원이 이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그 노동법을 이번에 위배했다. 매스 레이오프에 관련된 소식인데, 매스 레이오프,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람을 이렇게 줄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감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할 때 보통은 2달 정도 노티스를 주고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걱정할 일은 없다.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았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조금 기울고 있나? 어떻게 된 게 성장하는 기업인데 인력을 줄이나? 이렇게 걱정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력을 완전히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샐러리를 밟고 있는 정규직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아월리, 즉 이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늘려나가면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근무를 조정시키겠다.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반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종목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CNBC 프로에서요, 지금 지나치게 오버셀드된 종목이 많다. 따라서 과매도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하나둘씩 모아나가면 결국 좋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련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오버솔드 됐다. 그들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베어마켓이 보통
보통 베어마켓이 아니라 너무나 잔혹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베어마켓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근데 이 베어마켓이 지나치게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멀티플이 실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들은요, 지금 바운스를 하기에 오버듀가 됐다. 이미 좀 반등의 시기가 나타났을 시기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CNBC 프로에서 이번에 그런 주식을 찾고 있다. 어떤 주식이냐면 리바운드를 하기에 좀 오버듀가 된, 따라서 이미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종목들을 이번에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주식을 찾았냐면 그들의 average price of last 200 days, 우리가 보통 200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200일 이평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이제 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아래로 떨어져 있겠죠. 따라서 주가가 너무나 그들의 그 추세선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이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00일 이평선은 보통 롱텀 트렌드를 볼 때, 장기간의 트렌드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평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200일 이평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적용을 했는데요. 베타 지수가 1보다 큰 그런 종목들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베타 지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잖아요. 자,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평균 지수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변동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베타 지수가 1.5면요, 이 지수가 만약에 1%가 올라가면 이 베타 지수가 1.5라는 것은 1.5%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베타 지수가 높은 그런 종목이면 그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위로는 앞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되도록이면 많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베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10개의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S&P 500에서 가장 많이 과매도된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가 175라고 나와 있는데 200일 이평선이 454.8이거든요. 따라서 61% 이상 지금 주가가 하락을 돼 있다. 따라서 오버솔드가 뭐냐면 최고점에서 61%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200일 이평선에서 61%가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추세선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조정이 깊게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타 지수는 1.1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10% 올라가게 되면 넷플릭스는 11%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애쉬고요. 애쉬 같은 경우는 57.7%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평선에서도 너무나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인 두 번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애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죠. 2.1이라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10% 반등하게 되면 애쉬는 21% 껑충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 이평선부터 55%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베타 지수는 1.6이기 때문에 시장이 10% 올라갈 때 16% 반등이 가능하다. 자, 네 번째는 얼라이언 테크놀로지고요. 이평선에 비해서 54%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베타 지수는 1.4, 그리고 시저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200일에서 52.7% 떨어져 있고요.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3.1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10%만 올라가면 시저즈 엔터테인먼트는 31%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로얄 캐리비안이 51.4%, 2.7, 카리비안이 51.2, 2.3, 언더 아머가 50.3, 1.5, DC 네트워크가 48.1, 2.0, 마지막으로 시리디안 HCM이 47.8, 1.4. 다음과 같은 종목이요. 지금 지나치게 200일 이평선부터도 한참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그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추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사에 따르면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그닥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주식을 한번 매수해서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펀드멘탈의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점이 훨씬 더 좀 수익률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애쉬 같은 종목을 한번 봐보죠. 아까 애쉬가 지금 200일 이평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이 애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의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PE 논갭을 보시면 원래 애쉬라는 종목은요. PE 레이쇼가 논갭으로 봤을 때 55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5배가 최근에는 19배까지 떨어져 있죠. 자, 지금 이제 포워드로 봐서 그러고 TTM은 1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50배, 60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종목을 지금은 20배도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 PE 레이쇼만 보는 것이 아니고 PS 레이쇼도 한번 보시면 좋죠. 자, PS 레이쇼가 나와 있는데 원래 애쉬는요 9.93, 과거 5년의 평균이 9.93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한 9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4배도 되지 않죠. 3.9배 정도의 그 멀티플만 주면 매출에 비해서 올라간 시가총액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애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멀티플이 하향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따라서 성장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애쉬의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장률을 가서 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의 성장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49%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많이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졌죠. 자, 그런데 15%의 매출 성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쁜 것인가? 뭐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향후 1년 동안은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EPS의 성장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EPS 순이익은 20% 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애쉬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이 향후 5년, 10년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순이익이 계속 20%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주가 역시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주가 차트 아니면 200일 이평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뭐 이런 거보다는요. 사실 펀더멘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고 여기부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지,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주식 선정을 하시는 쪽이 훨씬 더 승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에는요, 소시에타 제네랄이라는 그 프랑스 계열의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시에타 제네랄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는 S&P 500이 2525까지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0%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어떠한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들의 논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세션이 지금 74%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74%는 이미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리모트 찬스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찬스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코노미 컨디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져서 S&P 500을 현재 주가에서 첫 포인트 정도 더 하락시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소시에타 제네랄의 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의 페어 밸류라는 게 나옵니다. 내재 가치죠. 따라서 내재 가치를 보시면 3,850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죠.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내재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내재 가치가 3,850인데 현재 주가를 보시면 현재 3,763이잖아요. 따라서 내재 가치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도미노가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 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똑같이 생긴 막대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쭉 함몰시켜버리는 이런 게임을 도미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미노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또 쓰러지고 있는데 아직 쓰러지지 않은 말이 2개 정도 남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개의 그 말이 쓰러져야만 진정한 주식의 바닥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마니시 카브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지의 그 쓰러져야 되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는 크레딧, 또 하나는 하우징입니다. 자, 크레딧 마켓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 시장이라 그러는데 채권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뭐 돈을 꿔주는 거니까요. 채권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시장이 망가져야 그때 비로소 이 바닥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세션의 fear,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상승되면서 올라가면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침체될 것이 분명해지면요, 사람들이 돈을 잘 꿔주기 싫어하죠. 두렵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돈을 꿔줄 수 없기 때문에 크레딧 시장, 즉 채권 시장이 경색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그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돈을 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리를 줘야겠죠.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 반대로 가거든요. 하우징 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모기지 레이트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꿔주는 건데, 돈을 꿔줄 때 당연히 이 이자율을 높여 설정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모기지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우징 시장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신호가 발견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전체 에버리지 리세션의 그 하락세를 보면 거기에서 72%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체 다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3,200 정도까지 떨어져야 S&P 500이 이 리세션의 위험을 충분히 100% 반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3,200 정도는 돼야 된다.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를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3,200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은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둔화되면 리세션이 찾아오고,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즉 1970년대에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그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970년대에 그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굉장히 좀 익스트림하다, 좀 극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무엇이 그때랑 많이 다르냐면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이 뭐 잡을 잡지 못해서 힘들거나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조건이 마련이 돼 있죠. 따라서 그때랑은 실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던 1970년대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1970년대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믿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를 믿기 시작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얘기가 이제 전문용어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괜찮은데 만약에 장기화될 거라고 시장이 믿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얼 EPS를 반영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노미널, 그리고 이제 리얼이 있는데, 리얼이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순이익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EPS 성장률을 올해 5%로 가정을 해보죠. 따라서 2022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순이익 성장이 5%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8%로 기대가 되면, 자, 인플레이션이 8% 올랐는데 순이익이 5% 올랐다는 것은요, 결국 리얼 EPS가 마이너스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기업이 성장을 못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리얼 EPS,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EPS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 1970년대 스타일의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거든요. 테일 리스크는 뭐냐면 이렇게 분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를 봤을 때 가장 끝에 이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테일 리스크, 즉 이제 1970년대 스타일의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능성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970년대 스타일의 리세션, 즉 스태그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S&P 500은 2525까지 추락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태그네이션 더하기 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경기는 추락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S&P 500은 계속해서 멀티플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자,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향상되고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기까지 침체하게 되면 결국 실적도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주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하락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3%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각오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사실 2525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70년대 스타일의 리세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3200 정도가 되면 S&P 500이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는 것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32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2500까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수는요, 역시 인플레이션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바로 앞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접해 봤잖아요. 자, 이번 영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등장을 하고요. 레이 달리오는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주식들을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잖아요. 더욱이 ASML이라는 세계 최고의 해지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도 공매도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분의 말씀을 직접 한번 경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욕심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방송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한 저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 가득 담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re we close to having stagflation? Yeah, we are in stagflation. We are. Stagflation is simply where, you have inflation, and yet at the same time, you have high unemployment. Yeah, you have economic weakness. Right. In other words, you have a stagnant economy. Essentially means meaning growth is reduced. Low growth, and with high inflation. And that happens through this monetary situation that I'm describing, in which the central bank tries to deal with a middle course. In other words, what does the central bank want? Not too high inflation and not too low growth. And so when there's a lot of debt, because one man's debts are another man's assets, it becomes very difficult balancing act. And that is when you have stagflation, when you produce it. So just like in the 1960s, late 60s, we spent a lot of money on guns and butter, we called it, right. The Vietnam War and social programs and so on. We wrote too many checks relative to the money we had in the bank, which was gold at the time. 1971, the devaluation. Then they print a lot of money into that stagflation. So stagflation is is the middle course when there's two different. So the Fed and Jay Powell has a balancing act that he has to achieve in order to try to ward off a recession. Right. So think about it this way. How does he literally fight inflation? Because everybody says tight money policies. And how do you fight inflation? Well, the way that happens is you get people to spend less by taking money and credit away from them. Right. So he will reduce
the amount of money and credit that's available.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sell $1.1 trillion of debt that it has, debt assets, bonds. Right. And then they're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So they create a squeeze that reduces demand at the same time as people don't have enough money because inflation is high. So that squeeze, And their buying power is less. that's right, because inflation is high, the buying power is less. And then what that act is to reduce buying power again, to reduce inflation, but it comes at a big cost, and that is stagflation.